작은 서점. 시즌에 사는 그 사람은 완무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중국 작가 위화의 장편소설 원청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완무당은 비옥한 땅을 일컫는 말로 1년 365일 곡식과 꽃과 나무가 끊임없이 피고 지며 무럭무럭 자라는 곳입니다. 이런 큰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그야말로 대부호였는데요.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소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 팟캐스트와 또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그곳에 또 리뷰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세요?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오늘 김유리 MD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이스타 김유리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계속 더워져요. 더 더워질 예정이고요. 네, 습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 더위 때문에 입맛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맛있는 책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책 이름은 바지런한 끼니라는 책이고요. 저자님은 안아라 셰프님입니다. 이번에 5월 9일 정도에 나왔던 책인데, 네. 아논북스에서 나온 신간이에요. 아나라 셰프님을 알게 된 것도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나라 셰프님이요? 작가님이 아니라 셰프님이셨어요? 네. 근데 아나라라는 그 성함이 이 실명일까요? 저도 듣고 약간 필명일까. 왜냐면 아나라면 좀 아나라, 안아줘. 퐁.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따뜻한 책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실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쁜 이름이네요. 네, 되게 예쁜 이름이어서 저도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작가님이 사실 계절 식재료를 창작 요리로 하는 이제 푸드 디자이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되게 특이하게도 원래 공부하신 전공은 생물학이자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신 건 시각 디자인이었는데 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유명한 식당에서 2013년에 일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요리를 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됐고 지금은 다양한 식문화 생사를 만들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밥을 지어주는 기쁨으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전 에세이를 고를 때 음식 관련 에세이는 잘 안 읽거든요. 먹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뭐 글로 음식을 설명하는 게 사실 소설이나 시 빼고는 뭐 에세이에서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에세이를 고를 때 음식 관련 에세이는 안 읽는데 그런데 네, 이번에 6월에 서울국제도서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출판사 부스를 좀 구경하다가 아논북스를 우연치 않게 들렸는데 그때 딱 이 작가님 사인회를 하고 계셨어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처음 받게 됐습니다. 사인 받아서 이제 보은의 의미로 오늘 책을 가져오신 건가요? 네. 근데 제 돈 재산이긴 해서 제가 직접 구매한 책이어가지고 네. 이 사인회도 받으면서 좀 특별한 책이 되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MD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이제 책들이 이렇게 계속 네.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좀 소개해 주세요, 좀 잘 팔아주세요 이런 청탁들이 들어올 텐데 또 그렇게 다니시면서 본인이 직접 구매하고 사인도 받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경로네요. 네, 현장에서 사실 이렇게 사인을 실제로 작가님을 보고 받으니까 저도 오랜만의 경험이어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었는데 되게 특별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인을 받아서 가져온 책은 진짜 아니었고요. 네, 지난주에 약간 장마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날씨도 많이 습도도 오르고 너무 덥고 집에만 있어도 약간 사람이 울적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긴 하는데 유일한 취미가 있다면 직업답게 독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책을 읽을까 하다가 가볍게 한번 에세이 읽자 하고 도서전에서 구매했던 이 책을 이제 집어들었는데 진짜 읽자마자 와 이건 정말 잘 쓰시고 다정하게 잘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체였고 무엇보다 이게 챕터마다 하나의 에세이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요리법이 나와요. 근데 그 요리법을 읽는데도 약간 그냥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약간 하나의 글을 읽는 느낌으로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그 요리를 만드는 방법과 그 과정들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책이어서 요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에세이입니다. 굉장히 우연한 인연으로 닿게 된 한 권의 책인데 우리 김유리 님이 쏙 빠지셨다고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날씨가 더워서 불 앞에서 요리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건데 근데 뭐 아무튼 요리에 대해서 막 찬양이 될 정도로 뭔가 그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책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책 설명 좀 더 들어볼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MZ 트렌드 중에 유행 트렌드 중에 제철 코어라고 아세요? 제가 모를 것 같죠. 제가 이거 최근에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챙기는 게 힙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제철 코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제철의 변화에 따라 특화된 소비나 경험을 강조하는 흐름을 이제 제철 코어라고 부르는데 이 책이야말로 아무래도 음식을 다루다 보니 제철 코어 트렌드에 딱 맞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을 어른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고루한 취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20 세대들 읽어도 확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아나라 셰프가 항상 바지런하게 부지런하게 매 끼니를 챙겨 먹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약간 이게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을 통해 약간 음식의 의미를 찾는 책이기도 해서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목도 부지런한 끼니가 아니라 바지런한 끼니잖아요. 이게 어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바지런하다 그러면 뭔가 부지런한 것보다 좀 더 경쾌하고 그렇죠? 더 이렇게 들떠서 신나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제철 코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요즘 MZ 트렌드라기보다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저 이상의 어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되면 민어를 먹어야 되고 겨울에는 방어철이니까 회도 먹어야 되고 뭐 등등 뭐 봄에는 두릅을 또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고 그런 것들인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이게 트렌드가 됐다는 거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자연스럽게 그 철에 맞는 식재료를 먹다 보면 그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죠? 아무래도 약간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MZ세대들이 좀 고민해서 제철 코어가 유행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음식을 약간 저희가 먹을 때 저는 그냥 식감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요리는 사실 오감으로 계절을 경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진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그 풍경, 날씨 이런 것까지 확실히 기억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나라 셰프님이 식당에 처음 취직했을 때도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매일 다른 음식을 만드는 게 약간 과제였었나 봐요. 그때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힘이 된 게 바로 어릴 적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저 이제 생각해보면 끼니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네. 요리라는 그 진중함을 좀 덜어내고 뭐 매일의 일상성을 담은 단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저 가족하고 함께한 끼니가 자기의 미래의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봄이면 나무를 이제 손질해서 묻히거나 겨울이면 이제 유자청을 담그거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메뉴를 구상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들하고 매일 밥을 먹으면서 계절을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거 예전에는 이게 농장 재배법이 이렇게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고 우리 진짜 생각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이제 차려주는 밥상은 그 계절에 제일 신선한 것들로 정말 정성껏 묻혀서 근데 그런 기억들이 있는 셰프라니까 더욱더 어떤 그 제철 음식에 대한 본인의 추억 또 느낌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살려서 묘사를 했겠군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는 이 끼니, 아까 끼니란 말씀하셨지만 진짜 여기 진심이잖아요. 그냥 그쵸. 우리는 밥 한번 먹자. 밥 먹었니? 뭐 이게 항상 일상 인사로 할 정도로 말이죠. 네.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 이제 무조건 밥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싸워도 밥을 먹고 화해를 해도 밥을 먹고 그래서 그런지 에세이에서도 저도 몰랐는데 이제 요리에 관심이 크게 없으니까 요리 에세이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도 이번을 통해서 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 요리 프로그램이 또 유행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셰프들이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한테 음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밥을 나눠 먹으며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계를 이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음식이 주는 힘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좀 여름에 관한 에피소드 이야기 뭐 하나 들어볼까요? 이미 진짜 덥긴 한데 지금 땀도 엄청 걸어오면서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근데 여름이면 사실 식당 등이 냉방을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그래도 이제 부엌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바깥보다 10에서 15도 정도 더 덥대요. 그쵸, 아무래도 열을 계속 가하다 보니 그래서 셰프님들 체력도 되게 빨리 동나고 그러니까 스탠밀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는 계절이 또 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탠밀을 하면 이제 그 직원들이 같이 나눠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죠. 네, 중간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먹는 이제 음식을 말하는 건데 무엇보다 이제 이 스탠밀 같은 경우에는 입맛을 돌게 해야 한다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여름에 스탠밀 뭐가 좋을까요? 저는 그냥 냉국수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면 뭐 잔치국수 후루 먹거나 비빔국수 이런 거. 근데 아나라 셰프님은 뜻밖에도 카레를 선택하셨습니다. 카레는 정말 그 바글바글 끓여야 되거든요. 계속. 불 앞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듣기만 해도 너무 더운데요. 책을 보면 그 카레를 끓는 시간이 약간 지옥불이나 다름없다고. 왜 하필 카레일까요?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여름 카레를 끓일 때 보면 약간 건식 사우나에 들어간 기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생각해보니 건식 사우나 5분 버티기도 힘든데 그거를 몇 시간 서서 계속 끓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여름에 맞는 그 여름에만 나오는 여름 채소들을 넣다 보면 그것들이 전해주는 산도라든지 찬 기온이 나온대요. 그래서 카레 그 뜨거운 온도에서도 약간 그 찬 기온을 받아서 정신이 화들짝 돌아오고 다시 그렇게 재료를 모으고 잘게 다지면서 약간 경쾌한 리듬감을 일상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카레는 모든 재료를 약간 볶고 지지고 다 넣어서 뭉근하게 좀 끓여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저어야 하는데 젓다 보니 온갖 고민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단순 노동이 계속 반복돼야 되니까. 바깥은 너무 덥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카레 진짜 맛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기도하듯이 의식을 치르듯이. 네, 맞아요. 정확히 책 속에서 이제 매년 여름 초입이 되면 이 여름을 잘 나고 싶다. 이 더위를 잘
지나쳐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올 여름도 제발 잘 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셰프님이 약간 카레 의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카레 의식이요. 네. 그래서 나름 이열치열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뜨거운 여름에는 꼭 뜨거운 카레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독특하신 분이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향신료를 또 넣으면 그 향신료가 확 부엌을 확 퍼지면서 머릿속을 좀 개운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카레 만들기 너무 두려우셨다면 날 잡으시고 한 번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또 카레가 이 큐민 성분이 항염증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이잖아요. 네네네. 여름에 그 보신용으로 이렇게 먹기에도 참 좋은 음식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항상 그 카레를 이렇게 솥에다 끓이면서 이거 한 일주일치 우리 가족들 먹여주세요. 카레 한번 끓여놓으면 아주 일주일이 편해지거든요. 그게 일주일 의식 아닐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또 카레 의식은 좀 다른 의미네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우리 셰프님은 요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태도를 찾아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장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분들은 다들 그 자신의 업에서 자신이 하는 그 일에서 인생의 지혜라 그래야 될까요? 찾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 의미에서 아나라 셰프님도 정말 장인 같다고 생각한 게 책에서 이제 다른 꼭지를 읽다 보시면 개의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개가 있는데 그 개의 건강을 고민하면서 함께 이제 나눠 먹을 수 있는 채소 고깃찜이라든지 이제 개랑 자신이 나눠 먹는 거죠. 혹은 이제 고향과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는 매생이 보리 리조트를 이제 먹으면서 엄마가 나한테 줬던 추억은 무엇이지? 이런 걸 생각해 보거나 본인들이 존경하는 친구들의 레시피도 나와요. 그래서 만두 레시피라든지 유부 레시피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요리를 통해서 이 친구의 인생을 약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요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채롭게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초대하면 배달 음식 시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나만의 요리를 만들거나 친구들한테 무슨 요리를 좋아해? 혹은 너 요리법 뭐 가지고 있어? 왜 좋아해? 이런 걸 물어보면서 좀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좋은 구절 없을까요? 이거 보시다 보면 되게 얇아서 후루룩 읽을 만한 책인데 그 에필로그가 끝에 있어요. 그 구절이 사실 이 작가님이자 셰프님의 마음일 텐데 들어볼까요? 더 많은 이와 맛있는 것을 먹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싶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다라고 쓰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음식을 통해서 그들하고 나누는 시간,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야식이 땡기는 그런 시간인데 그 혹시 냉장고에 카레 있으시면 라면 국수라도 삶아서 이렇게 비벼 드시면 아주 좋은 야참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배고파지네. 근데 이게 TV 프로그램 그 컨텐츠로 먹방 트렌드 이게 끝날 듯 하지만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진화되면서 사랑받잖아요. 근데 오늘 이 책을 소개받으면서 또 이런 책으로 만나는 그런 음식에 관한 이야기 끊임없이 또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또 신선한 책이었습니다. 아나라 작가의 바지런한 끼니 였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김유리 MD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Well, can't you see that it's just raining? There ain't no need to go out.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날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진심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최민석 작가 나오는 월요일 밤이다라고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많았으면 좋겠다는 건 희망형이죠. 아니, 뭐 현재 진행형 플러스. 네. 아니, 우리 최민석 작가님이 글쓰기 수업 하신다면서요. 예. 소설 작법? 에세이를 주로 강의를 하고요. 네. 소설은 저도 어떻게 쓰는지 아직 잘 몰라서 이런 겸손. 감히 할 수 없어서 네. 에세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네. 제 노하우를 공유하는 정도. 네. 그런 시간을. 어떤 학생분들이 오세요? 주로 직장인들 그리고 의외로 연배가 좀 있으신 저보다 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사시고 난 후에 네.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쓰거나 네, 네. 아니면 좀 삶을 정리하고 싶어서 네, 네. 오시는 분들도 꽤 네. 있고요. 간혹 작가가 되고 싶어서 청운의 꿈을 품고 오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중반의 성인들도 있고요. 네. 네. 소설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이 그냥 한편의 소설 같아, 드라마 같아 하면서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과 또 내가 타고난 정말 이야기꾼이야. 나는 정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 한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만나볼 이 작가는 진짜 타고난 이야기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작품 소개에 앞서서 최민석의 불문학에서 소개되는 책들은요, 저희가 스포일러가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줄거리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를 좀 피하고 싶으신 분들, 이거 얘기하면 어떡해. 중간에 들으시면서 짜증내지 마시고요. 책을 먼저 읽고 다시 듣기로 마저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유튜브도 있고요. 작은 서점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도 콩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작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작품은 정말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 위화의 원청입니다. 네, 예. 원청. 그러니까 원청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허삼관 매혈기 쓴 작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하정우 배우가 또 연출하고 주연을 맡았던 영화이기도 한데. 최민석 작가가 이 위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좋아합니다. 위화 작가의 장편 소설은 다 읽었고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형제를 가장 좋아하고요. 형제. 네. 예. 원청은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작품은 훌륭하게 느껴지고 형제는 이것보다 완성도는 조금 미흡할지라도 네. 이 형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의 매력이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네네. 특히 2권 후반부에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전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최애의 작품은 형제. 그렇지만 문학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작품은 오늘 소개하는 네. 원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조금 미리 저한테 한다고 알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완독을 했을 텐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건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아니 이 위화 이분의 소설은 한 번쯤 이렇게 정말 완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분이 매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벨 문학상 후보로 계속 오르는 분이잖아요.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네. 분이고 꼭 한번 만나 뵈야 하는 분인데 작품으로 읽다 말고 하는 반성을 하면서 작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명실상부하게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고요. 네. 원래 직업은 발치사였습니다. 발치사요? 입 뽑는 발치사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이만 뽑는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위하는 젊은 시절에 발치사를 하다가 남의 일을 입안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싫었대요. 네. 그래서 맞은편에 맨날 좀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들은 문화원 소속 작가들이라는 거예요.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소설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소설가가 됐고요. 계기가 너무 좀 이상한데요, 그냥. 계기도 정말 소설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1993년에 장편 소설 인생으로 세계적인 작가로 등극을 했고요. 이 인생은 흔히 이제 장예모로 알고 있는 장이모우 감독을 통해서 그 같은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위화 작가의 이름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 출간하고 25년이 지난 해가 2018년이거든요. 네. 그 해에만 인생이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다르군요. 그러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생 다음에 발표한 책이 허상감 매열기인데 이 작품은 뭐 워낙 많이 사랑을 받아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서 사실상 출간 후에 10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중국 소설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중국에서. 네.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현대사회를 중국 현대사회를 예리하게 그려낸 형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그리고 제7위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중국 사회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2021년에 위아 작가가 8년 만에 발표한 소설이 원청인데 네. 사실 8년 만에 발표했다고 해서 이 소설을 8년 동안 쓴 게 아닙니다. 위화가 이 작품을 23년 동안 썼습니다. 23년간의 집필 끝에 탄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23년 내내 이것만 쓰진 않았죠. 않았겠지만, 네. 이 작가 후기를 읽어보고 인터뷰를 보면 네. 애초에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네. 글이 잘 안 풀려서 중간에 이제 쉬면서 쓴 게 형제와 7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쓰다가 안 되니까 형제 한번 쓰고 형제 3권짜리였거든요. 네. 3권짜리 쓰고 그다음 원청 쓰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제7일 쓰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23년 만에 완성을 한 거죠. 네. 이 위화는 아무튼 이 모옌, 네. 옌랭커와 함께 중국 현대 3대 작가로 꼽히고 있고요. 전 세계의 45개 언어로 네. 그의 작품이 번역 출간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청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의 또 방한도에서 뭐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굉장히 화면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봤거든요. 그 대담을 장강명 작가가 같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제가 장강명 작가님한테 부러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거 하나가 이제 부러웠습니다. 다음에 그중 하나가 부러운 거였습니다. 아니 또 이제 뭐 멋진 세계 월드 클래스의 작가분들이 오늘 최민석 작가님과 어떻게 연결을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초라해지니까. 아무튼 오늘 넘어가시죠. 네, 원청 줄거리가 굉장히 기대돼요. 이거 굉장히 긴 서사인데 재밌게 짧게 또 추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품의 주인공 이름은 린샹푸입니다. 네. 샴푸 아니고요. 네. 린샹푸입니다. 네. 린샹푸는 중국 북쪽 지방에 홀로 살고 있는 부유한 남성입니다. 그가 홀로 사는 이유는 5살의 아버지를 그리고 19살의 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산 지 어느덧 5년, 그가 24살이 되던 해에 한 젊은 남녀 한 쌍이 린샹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 남녀 한 쌍은 마차를 타고 가던 중에 바퀴가 망가져서 네.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다면서 하룻밤만 묵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죠. 이때 린샹푸는 수줍은 눈빛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예쁜 여성은 네. 매력적인 치파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간 린샹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치파오 입었던 거 맞아요? 네, 소설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린샹푸는 이 남녀 둘이 부부인가 해서 네.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밤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둘이 남매라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게 됩니다. 네, 여자애한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름도 알게 되는데요. 여자는 샤오메이, 남자는 아창이었죠. 네. 이제 남자 아창은 자신들이 이 원청이라는 오늘 소설 제목인 네. 원청이라는 남쪽의 도시에서 왔고
거기는 양쯔강을 건넌 뒤에도 600리를 더 가야 하는 곳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린샹푸는 원청이라는 곳을 처음 듣지만 네. 아 그런 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창은 이제 자기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네. 경성에 있는 이모부한테 가는 중인데 거기에 가면 이모부가 일자리를 찾아줄 거기 때문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외로웠던 린샹푸는 이날 밤 자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괜히 마음이 반가웠던 거죠. 그러면 옛날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 뭐 어린 시절을 늘어놓고 그리고 오지랖 넓게 네. 이 주변 백리 안에서는 자기가 부호에 속한다. 나 돈 좀 있다. 아, 돈 자랑을 해요. 예, 이런 얘기까지 플렉스를 늘어놓게 되죠. 예. 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예. 아창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걸 린샹푸는 예. 발견하죠. 아니 그게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돈 자랑하면서 이거 뭔가 불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네. 어제까지 생기가 넘쳤던 그 여자 샤오메이가 병에 걸렸다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창은 너무 급해서 아무래도 혼자 떠나야겠다면서 내 여동생을 좀 거두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죠. 경성에서 이모부를 찾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린샹푸는 알겠다고 합니다. 사실 간밤에 린샹푸는 이 네. 처음 본 샤오메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전 빠졌어요. 완전 빠졌어. 네. 잠깐 잠들었다가 샤오메이랑 점점 멀어지는 꿈까지 꿨죠. 고작 하루 만나놓고 잠깐 말이죠. 스치듯 만난 건데. 네. 그런데 샤오메이가 며칠 더 여기서 묵겠다고 하자 린샹푸의 마음은 굉장히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대서사의 시작. 이 남녀 주인공의 만남으로 이렇게 얘기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요 시점에서 한번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올까요? 네. 네. 뭔가 이제 그 로맨틱한 분위기가 잡혀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어울릴 법한 장구경의 야반 가성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장구경의 또 음색이 못 알아듣겠지만 뭔가 이 애정이 느껴지는 남녀 간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감미로운 목소리였는데 자 이제 린샹푸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독자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런가요? 네. 뭔가 촉이 좋으신 것 네. 같은데 예, 역시 책을 많이 읽으셔서 아니, 대충 네.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 조금 이상하게도 남자가 떠나고 네. 아창이 떠나고 이제 오후가 됐는데 아프다고 했던 샤오메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집안일을 막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자 이제는 샤오메이가 그 돌아가신 린샹푸의 어머니가 썼던 배틀에 앉아서 네. 배를 짜기 시작합니다. 네. 그 간밤에 린샹푸가 막 엄마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들었는지 아무튼 이 린샹푸는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쓰던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는 그 샤오메이를 보고 또 더 깊은 매력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아프다고 이제 오빠 혼자만 떠난 건데 뭔가 이게 지금 둘이 그린라이트가 이제 올리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막 무르익고 있어요. 네. 네. 이모부 댁에 간다고 했던 오빠는 사실 이모부 댁이 아니라 함흥에 갔는지 함흥차 삽니다. 네. 함흥냉면을 먹는지 네. 아무튼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럴수록 샤오메이에 대한 린샹푸의 호감은 커져만 갑니다. 둘은 이렇게 이제 한동안 뭐 며칠이고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우박이 진짜 많이 내려요. 네. 그리고 너무나 우박이 많이 내려서 린샹푸가 굉장히 아끼던 집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그 집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큰 상실감을 느끼던 린샹푸를 샤오메이는 동침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죠. 이 정도면 뭐 이제 엮인 거네요, 서로. 네. 그렇죠. 남녀 관계가 이제 결혼해야죠. 결혼합니다. 네. 두 사람은 이제 혼례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혼례를 치른 날밤 샤오메이가 푸른색으로 날렴한 두건 3장을 꺼냅니다. 두건을요. 그리고 자기의 혼수는
이 두 권 세 장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마음이 짠했던 린샹푸는 갑자기 안방 벽에 틈새에 감춰놨던 그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한국 영화 보면 네네. 벽에 숨어 있는 네. 그런 금고 같은 예. 숨겨진 그 공간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네. 나무 상자를 꺼내는데 병풍 뒤에 숨겨진 벽에 있는 예, 문고리가 열어진 거죠. 네. 이 나무 상자 안에 예. 집문서랑 땅 문서가 있는데 린샹푸가 소유한 땅이 무려 476무였는데 이게 무요? 네.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중국 단위라서 설명을 하자면 1무가 약 2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476무면 그냥 평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네. 제곱미터 어려우니까 네. 92,000평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잘 사는 남자, 좀 돈 있는 남자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부호네요. 네. 근데 사실 결혼까지 했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내 그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그쵸? 거죠. 네. 근데 린샹푸는 굉장히 투명한 남자라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붉은 보자기를 꺼내서 펼치는데요. 네. 거기에는 또 커다란 금괴 17개와 작은 금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산 부동산을 다 까는군요. 예, 와, 이게 네. 린샹푸의 조상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집안의 재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샤오메이 오빠가 네. 이 린샹푸가 부자란 말에 이렇게 눈이 반짝거렸던 게 이제 막 갑자기 그렇죠. 떠오르는데요. 다시 이제 네. 기억이 나죠. 네. 아무튼 그로부터 얼마 후에 샤오메이는 부처님한테 오빠를 좀 보살펴 달라고 빌겠다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절에 가고 난 후에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샤오메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한번 가면 안 돌아오는 게 이 함흥차사인 게 이 집안의 내력인지 네. 샤오메이는 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린샹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집문서와 땅문서 그리고 금괴를 확인해 봅니다. 혹시 네. 가져갔나요? 다행히 네. 집문서와 땅문서는 그대로인데 큰 금괴 7개와 네. 작은 금괴 1개가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그제야 린샹푸는 네. 왜 샤오메이가 사라졌고 돌아오지 않는지 깨닫게 된 거죠.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네. 한동안 멍하게 지내던 린샹푸는 네. 이제 목공을 배우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5달을 보냅니다. 샤오메이가 나중에 돌아오죠. 그래도 돌아옵니다. 네. 네. 아유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네. 돌아오는데 샤오메이가 떡국을 많이 먹었는지 네. 아니면 홀몸이 아닌지 배가 부른 채로 돌아옵니다. 아이를 가졌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다시 돌아왔군요. 샤오메이는 린샹푸의 아이를 가졌고 자기가 린씨 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네. 린샹푸는 샤오메이한테 금괴를 어디에 뒀는지 묻지만 린샹푸는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를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들 정도로 네. 샤오메이는 대답을 안 합니다. 예. 예. 하지만 린샹푸는 결국 샤오메이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이불에 눕는데요. 네. 샤오메이가 린샹푸의 손을 잡아다가 자기 배 위에다가 얹습니다. 이때 린샹푸는 아기의 태동을 느끼죠. 그러면서 마음이 스르르 풀려버립니다. 그냥 순수한 청년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호구네요. 그렇죠? 네. 린샹푸는 네. 약간 그런 캐릭터고요. 받아주나? 그 꼬치꼬치 캐물어야죠. 사실 린샹푸는 모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 어쩌면 그만큼 샤오메이를 사랑하는 걸 수도 있고요. 둘은 마침내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네. 드디어 샤오메이는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난 지 3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네. 또 어느 날 무슨 일이 그렇죠. 일어나나요? 네. 어느 날 하면 뭔가 늘 터지는 거죠. 예. 린샹푸는 딸의 울음소리에 잠이 깹니다. 그때 이미 샤오메이는 떠난 후였죠. 또 떠났어요. 네. 벽 틈새를 또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금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린샹푸는 집사 텐다한테 네. 딸을 맡기고 금괴가 든 붉은 보자기를 꺼내서 집을 나섭니다. 네. 그리고 땅을 저당 잡혀서 네. 돈을 마련하고 금괴도 이제 돈으로 바꾸죠. 네. 그리고 계절별로 겉옷과 속옷을 맞춥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 엄마, 나의 부인 샤오메이를 찾아 나서려는 거네요. 네. 린샹푸는 그 계획을 집사한테 말하면서 땅을 3년 동안 저당을 잡혔지만 집은 그대로 뒀으니까 네. 집사한테 가족들과 자기 집에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샤오메이를 찾으면 편지를 보낼 테니까 2년 안에 네. 편지가 안 오면 내가 객사한 것이니까 집을 가지라고 말을 하죠. 목숨을 걸고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땅은 새 주인한테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 계획이 된 거예요. 이제 린샹푸는 곤히 잠든 딸을 포대기에 싸고 네. 등에는 커다란 보찜을 짊어진 뒤에 집을 나섭니다. 엄마 찾아 산만이. 네. 아내 찾아 산만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말하죠. 예. 샤오메이를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맹세코 반드시 데려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사명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중국이 또 엄청 넓은데, 그러니까 단설하고는 이 남매가 왔을 때 원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길 가는 건가요? 그렇죠. 단설하고는 거기밖에 없는데 예. 이제 린샹푸는 딸아이의 그 젖동량을 해가면서 그 원청이라는 곳을 찾아 헤매는데요. 린샹푸가 사람들한테 원청이 어디냐고 물을 때마다 네. 사람들은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 결국 린샹푸는 알게 됩니다. 원청이라는 곳은 없다는 걸 말이죠. 허구의 지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네. 직접 책을 읽어보시라고 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제가 사실 딱 저 여기까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역시 참. 원정 아나운서님은 결국 원청을 읽을 운명이었다. 야, 근데 이 원청이라는 곳이 그 미지의 땅?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땅인데 이 주인공은 계속 원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지명일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얻지 못한 어떤 이상향, 어떤 바람, 어떤 삶 모든 것을 뜻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스토리를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네. 위아 작가가 이 작품을 1998년부터 구상해서 무려 23년간 네. 쓰면서 고치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자료도 뭐 어마어마하게 받고 네. 그 자료를 요약한 메모만 노트 7권 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소설 초반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아내 찾아 산말리 원청으로 가는 뭐 그런 여행기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중국 근대사의 그 어떤 많은 면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해혁명 기간이라면서요. 네. 요 작품이 그 청나라가 저물던 시기의 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대변혁기에 그 많았던 고난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냈는지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 이 작품에는 토비가 나와요. 토비요? 예, 토비는 우리로 치자면 뭐 산적 같은 그런 그 괴한들인데 네. 이게 청나라 말기에 들어서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네. 거의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시기에 등장한 일종의 도적들이 네. 토비인 거죠. 이 토비들이 사람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고 몸값을 뜯어내는데 그 수법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예, 네. 산 사람의 귀를 베는 장면까지 나오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까지 고초를 당한 사람들이 그 토비 일당한테 어떻게 맞서는지 그 사람들의 위대함과 네. 용기를 나중에는 그 약간 장르 소설처럼 전쟁 씬까지 곁들여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위아 작가 특유의 그 풍자와 해악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그려지면서 후반부로 가서는 굉장히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부가 없는 그 아노미 시기, 격변의 시기에 민초들의 순환기를 다뤘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정말 한 중국의 100년 역사들을 총망라하는 정말 대서사. 네. 요 시기가 보니까 우리 그 드라마에 미스터 선샤인 나오고 그렇죠. 조정래 이제 아리랑 무슨 박경리의 토지 요 때의 그
네. 혼란기랑 네. 비슷한 그 느낌으로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역사저널 네. 진행자 출신답게 네. 역사 얘기가 나오니까 네. 막 눈이 반짝이면서 이야기가 이제 풍성해지는군요. 네. 이게 작품이 한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 번 잡으면 손을 그 책에서 뗄 수 없을 만큼 네. 이야기가 몰입감 있게 진행이 되고요. 사실 위아 작가가 20세기 중국을 전부 다 소설로 다뤄보고 싶은 꿈이 있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1950년대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배경이었고 네. 허상감 매열기는 1960년대 문화 대혁명기 그리고 형제와 7일은 문화 대혁명기 이후에 자본주의 중국 사회를 담은 작품이었고요. 우리나라의 조정래 소설가가 왜 생각이 나죠, 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원청은 1900년대 초반에 그 청나라가 무너질 무렵에 네. 그 말씀하신 신의 혁명기 때를 다룬 거죠. 네. 그래서 이 위아 작가가 늘 이 1900년 초반대의 이야기를 못 써서 네. 자신이 그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청을 완성하면서 사실상 자기 작품만으로도 네. 20세기 중국을 전부 다 다루게 된 거죠. 이제 위아 작가의 뭐 인생 형제 제7일 원청까지 쫙 읽으면 그 중국의 한 100년 역사를 다 그렇습니다. 섭렵할 수 있다. 네. 그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그 출판사에서는 네. 위화의 소설을 읽으면 중국의 100년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자, 정말 오늘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 작가인데 여기까지 나머지 네. 부분은 우리 독자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련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최민석 작가와도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쉐쉐.